1950년 10월 18일 미 1군단의 제1기병사단은 개성과 금천, 서흥, 사리원을 거쳐 평양 남쪽에 이르렀고 국군 1사단은 호랑포와 시변리, 신계, 상원을 거쳐 평양의 동남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적은 북한군 17사단과 32사단 병력 약 8,000명이었는데 이들은 주력 병력이 아니었으며 단지 유엔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한 잔류병이었습니다. 유엔군의 주공인 미 1기 병사단은 흑교리 부근에서 약 800명 규모로 이루어진 적진지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T-34 전차 4대가 매복해 있었습니다. 쌍방간에는 치열한 전차전이 벌어졌는데 항공 지원을 나온 미군의 F-51 무스탕 전투기 한 대가 적의 대공 사격에 격추되기도 했지만 추가 병력이 도착하면서 적은 곧 격퇴되었습니다. 이렇게 흑교리를 통과한 제1기병사단은 드디어 평양 시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평양시는 6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중앙에는 S자 모양으로 대동강이 흐르고 있으며 서쪽 지역은 본평양으로 불렸는데 주로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었고 동쪽 지역은 동평양으로 불렸으며 이곳은 새로 개발된 공업지대였습니다. 미 1기병사단이 도시의 남쪽으로 진입해 대동강의 교량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북한군이 다리를 폭파해버려 부대는 진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편 국군 1사단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11연대와 12연대는 도시의 동남쪽으로 진입하고 15연대는 우회기동을 실시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1사단은 평양으로 진입하기 전 작전회의를 진행했는데 시내에 포격을 실시하는 문제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사단장이었던 백선엽준장은 평양에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평양이 그의 고향이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사단장은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평양을 향해 야포 사격을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1사단은 부대를 진격하던 도중 적의 간헐적인 공격을 받아 일부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곧 그들을 제압하고 평양 시내로 진입해 드디어 선교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는 미 1기병사단보다 빨랐기 때문에 국군 1사단 12연대는 최초로 평양 시내에 진입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1사단의 중앙을 담당한 11연대는 미림 비행장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 3,000명의 포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그들 중 3분의 1은 남한에서 끌려온 의용군이었습니다. 1사단의 우측을 담당해 우회 공격을 실시한 15연대는 대동강 상류 부근에서 강을 도하해 김일성 대학을 향해 진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평양의 심장부인 본평양으로 진출한 최초의 부대는 국군 1사단 15연대였습니다. 1사단 15연대는 김일성 대학 입구에서 갑자기 적전차 7대를 만나게 되었는데 별다른 대전 참호기가 없었던 15연대 3대대는 화염병과 수류탄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적전차에 의해 공격이 돈좌될 무렵 공중에서 미군 전폭기 6대가 나타나 북한군 전차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결국 1사단 15연대는 김일성 대학을 점령하고 이어 모란봉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한편 평양을 공격하는 부대는 미 1기병사단과 국군 1사단 이외에 또 하나의 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군 7사단 8연대였습니다. 사실 평양 공격이 시작되기 며칠 전 평양을 처음으로 점령할 부대는 미 1기병사단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소장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양만은 국군이 먼저 점령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일권 소장은 2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단장 유재흥 소장에게 이 말을 전했으며 이에 따라 유재흥 군단장은 7사단 8연대장 김용주 중령에게 미군보다 먼저 평양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7사단 8연대는 평양의 동북쪽으로 진입해 들어갔는데 그 루트는 이미 1사단 15연대가 통과했던 지역이었으며 8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 1사단과 7사단은 소속 군단도 달랐으며 7사단이 평양을 공격한다는 사전 약속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 부대들은 서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사단은 7사단 8연대가 들어와 있는 지점에 포격을 가해 8연대 장병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제 평양의 핵심부인 본평양 지역은 국군 1사단 15연대와 7사단 8연대의 부대들이 혼재한 상태에서 각기 공격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서로 중요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8연대 장병들은 자신들이 먼저 평양에 입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8연대 평양 입성 만세라는 글씨를 곳곳에 쓰고 다녔으며 이를 본 1사단 15연대는 그 글씨들을 다시 지우고 다니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7사단 8연대장 김용주 중령을 만나 다음과 같이 질책했습니다. 귀하는 누구이고 어느 부대 소속인가? 당신들은 왜 우리 부대의 작전지역에 무단으로 들어와 활동하는가? 이에 김용주 연대장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단장과 군단장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7사단 8연대가 평양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7사단장 신상철 준장과 2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서둘러 평양에 들어왔으며 노획한 군마를 타고 평양 시내를 순회하기도 했는데 백선엽 준장은 이 모습을 보고 몹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국군 1사단 15연대는 마지막 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진격을 실시했는데 그것은 평양 형무소와 평양 내각본부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형무소의 북한 경비병들은 반공 투사들을 모두 총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5연대 병력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오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병무소 안에는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5연대 3대대는 마지막 목표인 평양 내각본부를 점령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15연대 2대대가 도착해 태극기를 개양했는데 이 때문에 이 두 대대는 서로 자신들이 먼저 내각본부를 점령했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대 인사주임 이선호 대위가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태극기와 연대기를 개양하고 이 영예는 15연대 전체의 공훈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비는 일단락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으며 그곳에 모여있던 5만 명의 군중들은 대통령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평양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의 전과를 살펴보면 적사살 4,400명, 포로 2,400명, 노획총기 2,100정이며 1사단의 피해는 전사 41명, 부상 120명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미1기병사단 소속 제5기병 연대장 크롬베츠 대령은 백선엽 장군에게 당신의 부대는 어떻게 평양 시내로 빨리 진입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적의 수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격했다. 그리고 평양 대동강은 내가 어릴 적 수영을 하며 놀던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얕은 도강 지점을 잘 알고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은 평양을 넘어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평양 전투였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의분의 치를 떨며 1분 1초를 쉬지 않고 괴뢰 집단의 수도 평양으로 향해 치쳐 올라갔다. 우리 민족 사상 크나큰 의를 가지는 평양의 해방은 10월 21일 완전히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국토를 양단해
마침내는 군사적으로 전 한반도를 침략하려던 가진 음모와 모략의 중심지였던 평양,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조국을 펄고 삼키려던 역적 김일성과 스탈린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폭발했다. 노 대통령 각하를 맞이해 평양의 시민은 이렇게도 행복하고 성스러운 날을 처음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노예의 경지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에서 호흡했고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게 심혼을 다같이 해방시켰다. 원정에 넘치는 대통령 각하의 메시지에 시민은 감격했다. 대통령 각하는 우리 민족이 완전히 단결해 백두산 상상봉에 태극기를 꽂고 압록강 푸른 물에 칼을 씻어 소련이 조장하는 괴뢰 집단을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몰아내는 날이 이를 때까지 늙은이 젊은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일치 단결해 유엔군과 같이 총진격하기를 민족의 진격을 요청하셨다. 가자 압록강 백두산으로. 우리는 진격한다. 누구가 무엇이라고 한들 우리는 가야만 한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지구상에 찬존하는 최후의 폭력을 철저히 분쇄할 때까지.